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윤택입니다. 저는 전 직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이제 키디라고 하는데요. 제가 키디에 재직했을 때 에콰도르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좀 인연이 있고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규제 협력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소위 호몰리게이션을 통해서 한국에 승인된 의약품이 바로 에콰도르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역할을 했었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과연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한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자국화를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R&D 측면이나 생산 측면에서의 전략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목차 컨텐츠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아마 에콰도르의 보건부나 아니면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악사에서 근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지능이라든가 규제 쪽에서의 정책 위반을 하는 그런 측면의 업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그런 컨텐츠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제약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약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정책 위반이라든가 에콰도르의 그러한 제약 산업의 그러한 육성과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컨텐츠는 이제 한국의 어떤 통계 중심으로 한국이 과연 어떤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제약산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약산업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산업은 크게 보면은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글쎄요, 에콰도르에서는 어떻게 그 산업을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약산업, 제약 바이오산업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 큰 틀에서 이제 BT라는 개념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에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산업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레드 B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피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갛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약이라든가 의료기기 또는 의료 서비스와 같은 그런 산업들을 포괄적으로 레드 B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와 이제 조금 연관은 있지만은 같이 이제 어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두 번째는 화이트 B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그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그린 뉴딜에서 어떤 녹색을 성장, 그래서 뭐 저탄소를 기반한 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쪽을 포괄할 수 있는 주로 에너지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바이오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화이트 B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BT라고 하는데 그린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이 농업 있죠, 농업. 우리가 이제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런 그린 BT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드비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밑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요즘에 이제 핫한 뭐 지노믹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리액터라든가,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든가, 프로티오믹스라든가 뭐 타겟 스크린이라든가 뭐 이런 각각의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비티 안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레드비트 이제 제약 바이오만 하더라도 이제 케미컬 중심의 합성의약품 중심의 그런 의약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백신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걸 포함을 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은 레드비티와 그 다음에 그 레드비티 안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볼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약 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기술 자체가 하나의 BT로서의 개념적으로 해서 뭐 셀을 이용한다든가 박테리아를 이용한다든가 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런 개념들이 바뀌고 있죠. 소위 말해서 융복합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CT는 이제 컬처 테크놀로지, 뭐 IT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기반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NT는 이제 나노 기술을 위한 나노 테크놀로지, 뭐 여기에 또 뭐 ET도 있죠. 뭐 environment technology, 그 다음에 뭐 AT, 에어, 뭐 항공에 대한 그 기술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융복합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단편적인 어떠한 기술을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융복합된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찾는 그런 개념들이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약산업 자체는 소위 말해서 이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약산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쪽 업무를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복잡한 메커니즘과 매트릭스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액터들이 있죠. 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 규제기관, 악사도 마찬가지 이런 쪽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고, 뭐 대학이나 병원, 그 다음에 국가 단위의 여러 가지 뭐 등록을 할 수 있는 뭐 약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각종 산업에 대한 그러한 뭐 협회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테이크홀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서비스 프로바이드 쪽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제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각 단계별로 여기에 제약산업에서의 이러한 그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의 참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포괄한 내용들이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에 처음에 이제 참여하는 부분이 이제 인풋이 되겠죠. 인풋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인풋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디스커버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최후단인 경우에는 이제 전임상을 통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는 또 전임상에 대한 CRO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벤처, 바이오텍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 API, 그 액티브 파마스티컬 인그리디언트를 생산할 수 있는 매니팩처들도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벨롭먼트인데, 그게 이제 디벨롭먼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대규모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제 후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완제품을 기반한 이제 도매상까지도 이렇게 시쪽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뭐 생산 쪽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임상을 하고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허가를 거쳐 가지고 생산을 거쳐서 시적으로 이제 이 소비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로 대부분은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거기에 또 약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이 제약산업이다. 그래서 이 제약산업을 볼 때 하나의 단편적인 내용들만 보는 거는 한계점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약이 핵심일 때인데요. 뭐 뒤에 뭐 제네릭이라든가 신약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제약산업에서 가장 꽃은 어떻습니까? 신약이죠. 신약, 뉴 드러그. 이 신약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신약들의 이제 의약품을 개발할 때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정보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툴들을 기반으로 이 정보를 축적해서 거기에 대한 모드 오브 액션이라든가 타겟 이런 것들이 다 규명되고 결국에는 이제 인간한테 가장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바로 그러한 새로운 그 신약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러한 그 정보와 또 기술 이런 것이 접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단편적인 어떠한 기술과 정보로서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 복합적인 하나의 아주 기술적인 총알을 이루어서 신약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신약 개발하면 굉장히 고가고 막대한 비용, 뭐 적게는 뭐 1조 원, 요즘에는 미국에서 FDA에서 허가된 그러한 신약들에 대한 비용들을 추산을 해봤더니 2.6 빌리언, 즉 우리나라 이제 한국 돈으로 3조 원, 뭐 2.6 빌리언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여기에 재정이 투여되는데 과연 이게 뭐 적절하느냐. 또 이 신약을 개발을 했을 때 그거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제네릭 의약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신약들은 특히 이제 혁신성을 가진 신약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런 비싼 의약품을 갖다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약인데 그렇지만 이 신약에 대한 이 논문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시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과 합쳐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이 비용이 뭐 18불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 이제 혁신적인 치료제 신약들이 없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29불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편익적으로 보게 되면 시적으로 신약이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한 111불 정도의 그러한 어떤 보건 의료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에 논문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질병의 부담도 크지만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약을 개발해서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그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세이브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비용에서도 보건의료 비용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알츠하이머로 이제 미국 FDA에서 바이오젠이 혁신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죠. 그 전에 이제 4개가 미국 FDA에서 허가가 됐지만은 다 증상 완화제, 보조제 정도의 역할이었고, 여기에 이제 진정한 치료제로서 그런 알츠하이머에 대한 혁신 신약으로서 허가가 됐습니다. 이 미국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그 거의 사회적 직관적인 비용까지 합쳐서 거의 1,0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콰도르에서도 상당 부분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그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이 굉장히 질병적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만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젠이 이제 허가된 신약이 비록 완벽한 혁신적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전을 연구해서 혁신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신약이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쌓이면 혁신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신약 개발했을 때에 많은 대체제들이 제네릭 의약품까지 특허 만료 의약품까지 댐으로 해서 대체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쭉 질병들을 보게 되면 소위 언맨 메디컬 니즈라고 하죠. 미충족 수요. 그러면 질환에 있어서의 치료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직도 이런 약들은 굉장히 환자도 많고, 그 다음에 메디컬 니즈도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보고 계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각 질환별로 여기에 이제, 이게 파란색이 지금 현재의 치료제가 나와 있는 거고, 빨간색 부분들이 아직도 그 세부적인 질환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질환별로 지금 볼 때도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항암제라든가 이렇게 알츠하이머나 파킨스 같은 CNS 계통의 약물들이 가장 그 질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대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신약 개발들의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별로 이 신약 개발 단계별로는 이제 타겟 투 히트, 소위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확률들은 보통 80%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오티마이드 된 가장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걸 끄집어내는 게 최적화시키는 게 리드 컴파운드거죠. 리드 컴파운드까지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데까지 단계별로 75에서 85, 그 다음에 전임상에서의 성공률은 69%, 그 다음에 일상 54%, 가장 어렵다는 이상이 이제 34%, 그 다음에 다음 페이스 3가 이제 70%, 이제 허가 단계, 인허가 단계, 여기에는 이제 미국 FDA에서의 통계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이처 리뷰에서 이제 통계를 뽑아낸 겁니다. 물론 여기에 각각에 대한 런치된 하나가 성공할 확률들을 이렇게 하나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24개, 24.3개 정도가 출발해서 하나 정도 나오는 정도의 확률이고요. 그 비용적으로도 이렇게 따져봐도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비용적으로 이제 부담이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삼상 쪽에 가게 되면 비중이 가장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전체적인 100%로 환산했을 때 아무래도 임상 쪽에 가장 큰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그 어떤 연도별로 여러 가지 좀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신약 개발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상당히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성공률이 높을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 쪽의 그런 세프티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개선됐고, 그렇지만 이제 에피커스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감소된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이제 바로 PK 그 바이어빌리티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러한 성공률이 낮아진 것들을 실패한 원인들에 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이제 독성도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뭐 실패 원인들에 보면 좀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을 조금 제가 반대로 설명했는데, 이제, PK는 상당히 좀 성공률에서는 좀 개선이 됐고, 여기에 보면은 원인들이에서 이제 독성 문제는, 상당히 좀 더, 문제시되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문제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의 진보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부분들은 개선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떨어진 부분들을 보면, 어떤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제 PK는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임상의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상업적인 측면들, 독성에 대한 측면들은 상당히 좀 과거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얘기인 즉슨 규제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많이 검증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 전반적인 이게 큰 그 어떤 의약품들의 총괄적인 뭐 제약산업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총괄표를 하나 전반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약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신규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익숙해진지는 모르겠지만은, incremental modified drug를 개량된 신약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그 투여 경로라든가, 아니면 포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인디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복합제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한 부분이 바로 incremental modified drug, 즉 개량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만료된 의약품이 이제 제네릭이죠. 여기에 이제 뭐 뉴 드러그에는 이제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이 좀 나눌 수가 있겠고, 이제 합성 의약품은 이제 IMD라고 표현하지만은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이게 조금 더 개념적으로 조금 보면 여기에 바이오 의약품은 또 바이오 베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제 바이오 베타. 그리고 여기에 같이 이제 놓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특허 만료 개념에서는 이제 합성 의약품은 제네릭,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카테고리를 세 개를 기준으로 좀 삼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신약도 보면은, 이제 어떤 키모이어티를 알려진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약간 모디파이 한 게 바로 미투 드러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그런 타겟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한 것들을 개발하는,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블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하는, first in class, 이게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개발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하이 리스크하고, 그 대신 이게 개발된다라고 하면 혁신 신약으로서의 가치는 어마무시하게 클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개량 신약을 조금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심플한 슈퍼 제네릭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드러그라든가 아이소모.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개량 신약에서도 새로운 인디케이션. 요즘에 렘데스비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해서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하던 과정에 길리아드가 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죠. 새로운 그런 인디케이션을 통해서 개발한, 이게 이제 다른 약물로 드러그 리포지셔닝, 약물 재창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네릭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완전 똑같이 특허 만료된 의약품, 단순 제네릭,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네릭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제네릭이라든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건데, 이제 요게 또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first generic이라고 미국 FDA에서 이제 특허 만료된 그런 의약품 대신에 특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소송을 통해서 그걸 갖다 극복하는 그러면 미국 같은 6개월의 독점 기간을 주거든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인정하는 부분이 바로 퍼스트 제네릭.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의약품들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를 할지 이러한 뭐 정치, 경제, 사회에 관련된 이러한 제약바이오에 관한, 제약산업에 관한 그런 메가 트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중남미 특히 페루라든가 이제 그 에콰도르 뭐 등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제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진화를 해서 이 감염력이라든가 치사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또 새로운 변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퍼브지에서 이게 미래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비대면이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비대면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친숙해지는 IoT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생활 여건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제약 쪽에서도 신약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AI를 이용한 그런 신약 개발이 이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콰도르도 저도 가봤지만은 굉장히 이 그 산악지대고 사실 의료진이 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일수록 이제 원격 의료라는 텔레메디신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관중 없는 그러한 이렇게 e스포츠가 나오기도 하고요. 쇼핑도 뭐 온라인 쇼핑을 주로 대면보다는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하기보다는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TV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들이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로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이벤트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환경적 변화, 포스트-19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요즘에 나오는 그 신종 바이러스들이 인수 공통 전염병, 즉 동물에서 사람한테 옮겨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 120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2, 제3에 우리가 모르는 또 뭐 인지를 했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환경적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에서 또는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이 PSI가 이제 저희 그 연구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가 트렌드, 잠깐 보셨더니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세부적인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맷 니즈, 미래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있지만 충족하지 못한 그런 치료제라든가 뭐 질환 극복을 위한 기술 뭐 이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좀 탐색을 하고 이제 기업 전략이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국가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에콰도르에서 앞으로의 제약 쪽에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청사진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깔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시장과 경쟁자와 기술과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 단위로 보면은 이런 뭐 시장과 경쟁 국가와 기술과 그 다음에 과연 의약품 소비국이 얼마만큼 주변에 라틴 아메리카의 주변국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의약품들이 소비가 될 것인지 수요가 확대될 것인지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에콰도르 국가 단위로 보면 에콰도르의 내부적인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죠. 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을 가기 위한 갭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갭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쭉 연도별로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여기에 각각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A 수준인데 뭐 Z 수준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을 각각 연도별로 그러한 그 로드맵을 짜서 롤 모델까지 갈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 끌어올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은 이렇습니다. 뭐 기업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협력을 한다든가 라이센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본에 의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비용과 리스크와 그 다음에 시기를 조절해서 혁신성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이렇게는 뭐 전폭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기업들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업을 독려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다음에 규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산업진흥에서의 프로모션 등등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크로인 거를 매크로까지 끌어올리면서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의약품과 어떤 기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와 언맷 니즈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가 트렌드에서의 산업별로 앞으로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들을 쭉 이렇게 설명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 산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약 산업에 대해 포함된 거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여러분들도 잘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81%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헬스, 웰리스, 웰빙이라는 부분이죠. 뭐 당연하겠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요거를 설명하자고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요게 바로 60%가 차지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언맷 니즈, 언맷 메디컬 니즈가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ICT 기반의 그런 산업이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ICT도 이러한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굉장히 리스크한 산업이죠. ICT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 컨버전스 커넥티브라는 이슈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ICT 쪽도 가장 리스크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산업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들 중에 유독 하이 리스크한 산업, 굉장히 그 다음에 하이 리턴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을 설립하고 그거를 접근할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그리고 트렌드를 잘 읽어서 빠르게 우리가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스트 분석이라고 하죠.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원에서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OECD라든가 글로벌 컨설팅 펌들이죠. 로널드 버거, 얼리스트 영, 맥켄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가 단위에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육성을 하고 핵심 뭐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 전통 산업을 키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을 통해서 계속 세계 경제가 움직일 것이다. 물론 이제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 간의 이런 그 어떤 무역에 대한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후퇴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간의 이제 협력과 분업화가 돼야 효율적인 세계 경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뭐 그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한 레볼루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니 해도 이러한 신흥국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랄까 이제 세계화를 위해서 이제 수출이라든가 세계에 직접 현지화를 위해서 해외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분야에서 떼내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이러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신약들이 굉장히 또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다국적 기업과 같은 큰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이러한 바이오벤처, 혁신 기술을 가진 바이오벤처들이 어떠한 혁신적인,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들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그 바이오벤처 붐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00개 정도들이, 기업들이, 바이오벤처들이, 이렇게 회사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서포트를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은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을 했지만 그들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를 창출을 했지만은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냈느냐? 그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바이오벤처를 육성을 해서 일자리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 바이오벤처들을 육성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런 이슈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러한 재생의료, 리제너레이션을 통한 한국은 이러한 첨단 재생의료법을 갖다가 2018년에 법을 제정을 해서요. 미국의 21세기 치유법과 같은 그런 법들과 같이 이러한 그 어떤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맥락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제 프리시즈 메디슨, 그래서 정밀의료 쪽이죠. 맞춤형 의학. 이게 이제 부작용 최소화하고 아예 중증 난치성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의료기기의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아니면 AI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3D 프린팅. 2015년에 이미 미국 FDA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속방정으로 이제 허가가 됐죠. 이미 뭐 제약바이오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 OECD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축들을 얘기를 하죠. 아까 그 글로벌 밸류 체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가 이제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입니다. 혁신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혁신은 뭐가 필요하느냐? KBC예요. Knowledge Base Capital입니다. 지식을 기반한 그 자본이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한데 자본의 근거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자본이 굉장히 그러한 혁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그런 제약 산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통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연도별로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수출은 전 세계에서 한 20위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장 규모는 우리 한국도 인구 고령화 이런 이슈 때문에 한 1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에 대한 인프라가 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10위권, 지금 현재는 한 7위 정도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임상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10위 정도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위에 대한 개념들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했지만은 미국 FDA에서 1993년에 한국에 있는 그러한 그 LG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팩티브로 그 신약을 허가받았습니다. 그거 봤더니 미국 FDA에서 그 허가를 받은 국가의 그런 순위를 보니까 그 한 10번째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 신약 개발에서 한 10위 정도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차원에서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90년 거의 이제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최초의 이렇게 이제 우리도 뭐 의약품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보면 천연물 유래한 의약품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할명수라고 이제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뭐 지금 가장 오래된 이런 할명수가 이제 동화약품의 할명수인데 이때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에 한국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리면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GMP 기준들을 마련을 했고 뭐 특허에 대한 제도가 변화, 즉 물질 특허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 개발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에 이제 진출해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전반적인 통계를 쭉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전반적인 생산 규모는 지금 현재의 지금 한국 돈으로 거의 20조 원 정도의 그러한 수준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그랬지만 최근에 코로나19 겪으면서 19년, 20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이 수출 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과거에 2015년, 18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성장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출은 상대적으로 국내에 그런 한국과는 몇 안 되는 자국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공급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수출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방문했을 때 의료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사회 안전망 보장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민에 대한 그런 그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계층과 분야를 구분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모두 이제 값싸고 양질의 의약품 내지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한 게 바로 유니버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독일이 127년이 걸렸습니다. 벨기에가 118년.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12년 만에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에콰도르에 방문했을 때도 중남미 쪽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좀 같이 좀 공유하고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산업도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의약품들이 신약으로서의 매년 이 1990년대에 신약 개발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매년 두세 개씩 신약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로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인크리멘탈 모디파이드 들어오고 있죠. 개량 신약들.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회사들이 에콰도르에 허가 신청했을 때는 한국에서 허가받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악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검증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하셔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질환별로 이제 계량신약들을 기업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측면에서의 계량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재조합, 지놈 리컴비네이션 프로틴, 셀 세라피, 진 세라피, 바이오 의약품에서 백신이라든가 혈액 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스템셀 이런 줄기세포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7개가 허가됐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허가된 게 4개가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규제당국 에콰도르 공무원 관계자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희귀약품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도 이런 요즘에 미국 FDA를 할 때 허가의 장벽을 낮추고 할 때 이 희귀약품에 굉장히 집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EMA 그 쪽에서의 지정을 받은 것들을 보면 매년 이렇게 한국에서 개발하는 희귀약품들이 매년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을 얘기했죠. 한국은 그러한 신약 개발하면 또 임상이 좋은 병원들이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한 7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도시 기준으로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나 휴스턴에 조금 2015, 16년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서울에는 좋은 그런 임상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훌륭한 그런 병원들이 콕을 해서 신약 개발에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갖춘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AI로 활용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각 단계별로 후보물질 도출서부터 전임상, 임상 부분까지 빅데이터를 기반한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점차적으로 글로벌도 확대되지만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되는 게 유럽 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특히 유럽. 한국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가격에 민감한 국가인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품질에 민감한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 포션이 가장 낮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신약들이 미국 FDA나 EMA에서 허가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한국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셀트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개발된 시장 후보 물질들이 굉장히 큰 금액, 거의 $1 빌리언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마일스톤을 받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개발한 건들은 아마도 이제 향후에 한국에서 개발한 그런 신약들이 글로벌하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파트너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이런 임상과 이제 허가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한국에서 개발한 신약들이 전 세계에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백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PQ를 받는 게 중요하죠. WHO의 프리퀄리피케이션을 받는 거고, 이 PQ를 받아야 중남미 쪽에 있는 파워에 또 입찰을 공급을 할 수가 있고, WHO의 여러 국가에 또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여기에 이제 PQ를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헤파티스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결핵 치료제까지도 또는 말라리아까지도
WHO의 PQ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의약품들은 중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등에 여러 가지 또 제공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이런 측면에서 공공적으로 이제 국제 조달에도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약 산업이 뭐냐 개념적인 정리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각각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에콰도르와 협력들을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